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민법 중에서 유치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을 우리가 그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담보 물권은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저당권이고, 동산, 자동차 같은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거를 자동차 같은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뭐라 한다고요? 질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어떤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안 갚았을 때 그 채권 채무 상태에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카센터에서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다. 뭐 50만 원이 발생했는지 100만 원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는데 자동차 주인이 수리비를 안 갚으면은 자동차 인도를 거절하고 안 넘겨줄 테니까 돈 갚을 때까지 자동차는 우리 카센터에다 맡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이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자체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 요걸 갖다가 담보물권이라고, 지금 유치권 중에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놨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나 특약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유치권은 발생할 수 없어요. 약정에 의해서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을 할 뿐, 계약이나 약정, 특약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저당권과 질권은, 이 두 가지는 계약, 즉 약정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질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 불러요. 약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저당권과 질권은 계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고, 유치권은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경우만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담보물권의 공통성, 이 공통성을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공통적 성질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해야만이 담보물권이 발생을 한다. 이걸 갖다가 부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피담보 채권이 발생해야 뭐가 발생한다고요? 담보물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카센터에서 수리비 채권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거든요. 50만 원이,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비가 50만 원 발생했는지 100만 원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그 피담보 채권이 발생해서 변제가 안 되면 유치권이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하니까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억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 바로 대출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그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저당권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이 저당권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의 대출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질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담보 맡길 테니까 한 3천만 원 빌려달라, 또는 2천만 원 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질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뭐가 성립한다고요? 담보 물권이 성립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정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1,000만 원에 1억 원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설정 계약했으니까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리비 채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갚으면 바로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이거를 갖다가 부정성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부정성. 자, 부정성 다시 이야기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발생해야 담보 물권이 발생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정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담보 물권의 이걸 갖다 공통성이기 때문에 통일성이라 그래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반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수반성은 함께 따라서 이전된다. 이걸 수반성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함께 이전된다라고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수반성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저당권이라는 것 자체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갑이 저당권을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기면 피담보 채권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권을 이전시키면 모두 따라가야 된다고요? 피담보 채권도 함께 이전돼야 된다. 그게 뭐라 한다고요? 수반성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수반성. 지금 이제 뭐 지역권을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지역권에 그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에서 편익을 갖다가 제공받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오,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그거 한 번 들었는데 그걸 기억하네. 좋습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역지를 이전받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게 수반성입니다. 다시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되면 저당권이 아니라 지역권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역권은 뭐라고요? 함께 이전된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수반성. 다시 이걸 정리하면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3자한테 권리를 넘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채권도 함께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반성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는데 불가분성이란 말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가분성의 뜻이 뭐라고요? 나눌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대출을 1억을 갖다가 대출하기로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을 빌렸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9,999만 원을 갚고 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9,999만 원만치 저당권 설정을 없애주고 1만 원권만 남겨놓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만 원이 다 변제가 돼야만이 저당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1만 원만 남아도 저당권 못 없애요. 그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99% 변제하고 1%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 1% 남은 것 때문에 말소가 안 돼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나눌 수 없다. 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위에 그대로 담보물권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눌 수 없다. 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이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상대위는 지금 담보 목적물이 되는 담보물이 멸실 훼손했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당권은 뭘 담보 맡겼어요? 부동산. 다시 한번 저당권은 뭘 담보 맡겼다고요?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저당권이고 동산은 뭘 맡기고 돈 빌렸어요? 동산이죠. 질권은 동산,
질 거는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 저당권 같은 경우에 목적물에 해당되는 그 부동산이 멸실 훼손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옥이다. 한옥인데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탔다. 또는 수용을 당했다. 뭐 이런 경우에 목적물 자체가 멸실 훼손된 거예요. 그럼 목적물 자체가 멸실 훼손돼서 저당권이 소멸했는데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가치 변형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옥이 화재가 났다라고 했을 때 한옥은 다 화재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옥이 화재가 나가지고 소멸을 하면서 소유권이 소멸하면서 저당권도 소멸했는데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 그 화재 보험금 위로 저당권이 옮겨붙는 행위를 물상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토지가 수용당했다. 수용당해서 소유권이 상실하면서 저당권도 소멸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용보상금 위로 저당권이 옮겨붙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다만 담보물권 중에서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건 유치권만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어떤 것만 안 된다고요? 유치권만 물상대위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없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바로 나오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 그걸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그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부정성, 그다음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대위성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을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이 쉬운 문제를 올해 냈다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박스형 문제로 딱 내가지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통유성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래서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못 맞추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너무 어려운 것만 찾아다니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것만 찾아다녀. 어려운 것만. 특히 재수생들이.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은 기본적인 거하고 중급만 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75점에서 80점 정도 나옵니다. 난이도 상급은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합격하는데. 몇 점을 목표로 하나요? 60점 목표로 했다 하면은 개론 60점 맞을 자신 있나요? 그럼 더 높게 잡아야지. 개론이 60 안 나올 것 같으면 민법을 더 높게 잡아야지. 메워야 될 거 아닌가. 아무튼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나는 개론이 잘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민법이 잘 맞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뇌가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기 때문에 우뇌가 발달한 사람과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딱 쳐보면 확실하게 나의 뇌가 어느 쪽 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뭐 통계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전공한 사람들은 학개론을 좀 잘합니다. 그 수리에 좀 밝아서 그런 사람은 확실히 개론을 잘합니다. 뭐 일단 해보고 3월 4월 달에 모의고사를 칠 텐데 그때 쳐보면 점수가 한 20점 15점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내 생에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에 빠져가지고 바로 학원을 그만두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충격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고 이게 사법시험이라든가 로스쿨 같은 데서 60점이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자꾸 그 60, 100을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로스쿨, 뭐 사법시험 이런 데서는 60점 맞으면 거의 수석이에요. 수석. 그 수석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 점수는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뭐 47.5, 50 이 정도 선에서 보통 합격을 하기 때문에 6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거의 수석이에요, 수석이. 엄청난 그러니까
점수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점수의 개념을. 예, 점수의 개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100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론을 잘한다. 그러면 개론을 갖다가 80점 맞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민법을 잘한다. 그러면 민법을 한 80점 맞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과목에 맞춰서 점수를 자기 뇌가 개론이 적합한 뇌가 있고 민법이 적합한 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 중에는 혹여 두 과목 다 잘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혹 가다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둘 중에 한 과목을 일반적으로 잘해요. 둘 다 잘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주 드물다. 그런 천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비슷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느 쪽을 잘할 건가 자기 뇌를 맞춰가지고 조금 더 점수를 더 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수업부터 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 그러면 일단 내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 타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해야 되냐 했더니 채권이 발생합니다. 채권이 목적물 채권이 목적물 자체 이 자체로부터 발생을 해야 됩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합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요?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이 결련성을 갖다가 관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련성, 관련성,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자동차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는데 자동차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했나요? 자동차를 고쳤으니까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목적물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채권이 발생을 하고 그 채권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이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하면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수리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자동차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 인도를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성, 연관성,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목적물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유치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면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건은 뭘 물건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했죠. 부동산과 동산. 더 나아가서 유가증권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치권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일단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합니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목적물 자체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를 하게 되면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목적물을 점유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치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가 적법 점유가 됩니다.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만약에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불법 점유를 했다. 불법 점유 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유치권 자체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했나요? 뭐가 아니야? 여기 다 써놨는데 왜 아니라 그러는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가요? 법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고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법에 정해진 경우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약이나 계약에 의해서는 절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은 뭐가 된다고요? 법정 담보물권이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그런데 법정 담보물권인데 특이하게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 법정 담보물권인데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발생을 합니다. 유치권, 이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이 없을 때 바로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이게 5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경유비, 간과 이렇게 외울 거예요. 경유차를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경유차를 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요 이랬습니다. 유지비가 적게 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환경유발부담금이라는 게 나와요. 환경유발부담금이 5년, 6년, 7년, 8년 남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의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남으로써 점점점 유발부담금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경유차를 사는 사람이 경유비가 싸다는 생각만 했지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환경유발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을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유비, 간과 이렇게 해올 건데요. 이 중에서 경우는 뭐냐면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자가 계속 유치하고 있어도 돈이 안 나오니까 그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을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경매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경매 신청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유치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유치적 효력이란 말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물에 뭘 거절한다고요? 인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갖다가 넘겨줄 수 없습니다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걸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목적물의 유지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비,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간이변제, 간이변제 충당권이라 그래요. 간이변제 충당권은 이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에다가 이거 팔아서 써도 될까요? 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팔아서 써도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팔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 그래요. 이것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지 마음대로는 못하고 일단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팔아서 돈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과실수취권입니다.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란 말은 열매입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금에다가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5개가 있는데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암기 코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한 불러봅니다. 어떻게 5개라고요? 경유비, 간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뭐라고요? 경유비, 간과 5개가 인정된다. 자, 그럼 인정되는 게 5개라고 한다면 그럼 이번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4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 유치권자에게는 우물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르겠네. 우물 없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물이 없다. 유치권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우물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물물추라 그래요. 자, 이 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변제권인데 우선변제권. 이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돈이 안 나오면 그 목적물을 갖다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 있다 그랬나요? 경매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경락대금이 나올 거예요. 이 경락대금이 있는데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통일성에 보니까 물상대위성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상대위. 어디에 물상대위성이 없다고 됐어요? 유치권에. 그래서 요게 물상대위인데 물상대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치권이 소멸을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유치권자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건 저기 뭐라고 써냐면 타인 물건이라고 써놨네. 저 꼭대기 뭐라고요? 타인 물건. 자기 물건 아니고 타인 물건이 타인 물건. 그래서 멸실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글로 옮겨 붙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유치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물이 없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유치권자에게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추구표라고 하는데 이 추구표가 없어요. 추구표가 없다. 노비가 도망을 가면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사람을 추노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추노.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목적물 자체가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소유자한테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취급표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변경된 소유자한테 쫓아가서 당신이 대신 갚아라.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럼 한 번만 힌트를 잠깐만 봐드릴게요. 지금 이 건물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좀 내 건물을 좀 지어달라라고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 그럽니다. 도급인 한마디로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자기가 건물을 짓지 않고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건물을 완성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람을 뭐라 본다고요? 도급인. 그 다음에 그 요청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 그래요. 수급인. 처음에 이 용어가 낯설어서 일단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가 그대로 우리 시험 문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이라고 용어가 그대로 올라와요. 시험 문제. 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급인은 일을 시킨 건축주고 수급인은 대신 일을 해주고 노동력과 자재를 동원해서 일을 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도급인과 수급인 중에서 누가 채권자일 것 같아요? 도급인은 일을 시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니까 거기 노동력과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도급인이 뭐가 된다고요? 채무자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일을 해준 수급인이 돈 받을 사람이 되니까 왜? 일을 해줬으니까 노동력과 자재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급인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 수급인이 바로 이 건물을 점유를 해버리게 됩니다. 누가 점유했다고요? 수급인이 점유했습니다. 수급인이 점유하면 점유와 동시에 뭐가 발생하냐면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유치권이 발생했네. 이렇게. 유치권이 발생을 했더니 이 도급인 건축주가 지금 도급인 건축주를 갑이라고 하고 수급인 수급인을 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도급인이 속 시끄럽다 이러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유치하고 있는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병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양수인이라 그래요. 양수인. 자, 그랬을 때 수급인 을이 이 양수인 병한테 당신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대신 돈 갚아라라고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취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취급표가. 그러면 이 수급인 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수급인은 병한테 아유 소유자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난 목적물 못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병이 이 건물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을하고 협상을 해서 뭐 당신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나도 이 건물 써야 되니까 100%다 받으려고 할 건 아니죠. 여기서 협상을 해가지고 뭐 70이든 80이든 협상을 해서 주고 유치권을 풀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내보내요. 그러나 수급인이 지금 요 양수인 지금 수급인은 유치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수급인이 지금 유치권 행사했으니까 수급인은 채권자이면서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가 이 양수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취급표가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됐으니까 이 건물을 쓰려고 그러면 유치권자를 유치권 풀고 나가세요라고 풀고 나가게 만들려고 하면 왜 수급인은 요 수급인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에 따라서 목적물 인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 그래서 소유자가 되신 건 축하하지만 목적물은 못 넘겨드립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유치권의 효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유치권자와 양수인 협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고 유치권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쫙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프린트물을 꺼내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 꺼내봅니다. 프린트물이 없으시다고요? 예, 그러면
바깥에 가서 받아오세요. 바깥에 이렇게 통에 보면은 그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서명하시던 저분이 하나 주시네. 예, 예. 자, 01번 보겠습니다. 0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의성도 없다. OX.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무슨 성이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 없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뭐도 없다? 물상대의성도 없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은 있지만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한은 없다. 우선 변제받을 권한이 없으니까 뭣도 없다? 물상대의성도 없다. 답은 5. 자,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그래서 01번은 5라 그랬습니다. 답이 5. 자, 2번 갑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OX. 왜 X? 자, 여기 봐. 여기 다 해놨어. 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약정으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강의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쉽게 느껴져서 쉽다라고 판단했지만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프로 강사 때 들었으니까 이제 쉬울 뿐이지. 그건 여러분 자신한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때만 쉬울 뿐이지. 목적물 금방 5분 10분만 지나도 내 것이 안 된다고요. 그냥 다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쉽게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서 만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쉽다고 생각하다가 오인을 해가지고 실수를 한다고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 귀에 걸렸다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프로 강사 때 들었으니까 쉽게 느껴졌을 뿐이지 여러분한테는 아직 쉬운 게 아니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1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거 돼버려요. 자, 그래서 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계약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특약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03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OX. 다 해놨어. 여기 뭐라고 써놨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다 써져 있잖아. 왜 이렇게 벌벌벌하냐 이게. 다시 한번 어디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있긴 여기 있는데.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여기 유치권 성립한다고 다 써졌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는 변제기도 도래 안 했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뭐라냐? 이게 미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변제기가 안 돌아왔는데 왜 점유를 하고 지랄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돈을 안 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권을 변제 안 해야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성립하는 거예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 안 했을 때 유치권 성립을 안 하기니까 점유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 점유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영업권 방해야. 감옥에 가야 돼. 감옥서. 자, 그 다음에 04번 봅니다. 04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주했을 뿐이고 슬러시 자릅니다. 목적물에 뭘 거주했다고요? 인도를 거절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OX. 자, 거기 일단 04번에다가 별표를 크게 쳐보세요. 이거 잘 틀려 학생분들이.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OX. 거기 밑줄 쳐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추구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추구표. 그 양수인한테 쫓아가서 당신이 대신 갚아라 라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일명 뭐가 없다? 추구표. 추구표가 없는 거예요.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05입니다. 05와 관련해서 유치권이란 물건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을 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가 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가로하는 권리를 말한다. 가로 뭐 하는 권리일까요? 점유는 거기 앞에 점유가 있는데 점유가 나오면 점유가 더블이 되는데 말이 돼 이게? 응? 그 다음 뭐라고?
그렇지. 인도를 거절해야지. 자, 뭐 한다고 써놨어 여기? 인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인도를 거절한다. 뭘 거절한다고요? 인도 목적물을 못 넘겨줍니다 라고 합니다.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못 넘겨줍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한다고요? 인도를 거절한다. 그게 유치적 효력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내가 몇 번을 짚어드렸다고. 쉽게 자꾸 느끼니까 자꾸 문제를 놓친다고 이게. 그래서 05번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그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물건을 점유해서 뭐 하는 권리다?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그게 바로 유치권이다. 예.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 목적물의 인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 못 넘겨줍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수리비 채권 안 갚으시면 자동차 못 넘겨줘요. 라면서 인도를 거절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기 수급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내가 일을 해준 일한 대가와 그 재료비 안 주면 목적물 쓰실 수 없습니다. 라면서 인도를 거절했다 이거죠. 인도를 거절하는 게 바로 유치적 효력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 사항이고 이제 난이도를 이제 1, 2월, 3, 4, 5, 6월 가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결합되는 것이 경매와 결합돼서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한 하급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중상 문제는 여기서는 안 풀려요. 중상 문제는 이제 경매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치권은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보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설명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거 읽어보는데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다시 짚어야 되고. 자, 빨리 내가 짚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239페이지. 자, 23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박스에 320조 조문을 볼게요. 유치권의 내용이다. 1번 타인의 물건. 아하, 그렇구나. 누구 물건이라고요? 타인 물건이야. 타인 물건. 지금 손에다가 볼펜 쥐고 있죠. 그래서 손에 볼펜 쥐고 있는 건 동산인가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산 맞죠? 자, 그럼 볼펜에다가 지금부터 볼펜 너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노라.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된다? 본인 거니까. 자기 거한테 자기 것은 유치권 행사가 안 돼. 지금부터 너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노라. 안 된다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 물건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 누구 거라고요? 타인 물건. 타인 물건이어야 돼. 내 물건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 자, 그래서 거기 1번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자 7번 잠깐 보세요. 무슨 증권이라고요? 유가증권.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써놨죠. 여기 물건이 여기 물건이 뭘 가리킨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고 한다. 이미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건이란 부동산과 동산이다. 그래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 있다고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뭐라고요? 인도를 거절한다. 다시 한번 유치할 권리가 뭐라고요? 인도를 거절한다. 그게 유치할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전항의 점유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불법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 돼. 설명은 제가 다 한 거야. 이제 다 할 수 있죠? 못한다 하면 유치원 다시 갔다 왔나 이럴 거야. 아니 다 설명 다 했어. 완벽하게 설명했어.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돼. 읽는 거는 여러분 몫이야. 왜? 시험도 대신 쳐달라 하지. 그 정도는 본인이 해야지. 설명을 내가 이마이 쉽게 해줬는데 그것까지 다 해달라 하면 안 돼. 안 돼! 하실 수 있죠? 예, 하실 수. 그 정도는 읽으셔야지. 책은 내가 시험 보러 가나? 왜? 내 자격증까지 달락해. 그러면 그냥 자금 줄게 그냥. 그 정도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 읽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필사하고 그게 이제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고 내가 손으로 쓰고 그러니까 노트하라고 하는 말씀은
노트하라는 말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내게 되지. 여기다 칠판 써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 안 된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내 거 안 된다고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노트를 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논리적으로 쫙 정리를 해야 내 것이 되죠. 시험장 써먹으려고 그러면.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중요한 맥과 어디가 출제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함정에 안 빠지게 만드는 건 제 몫이지만 읽고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대신 시험 쳐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발 읽으세요. 동영상 보고 읽고. 동영상만 보는 사람도 있어. 동영상만 봐서 안 돼. 동영상 보면서 책도 같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만 보면 안 돼요. 동영상 보면서 뭐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책도 같이 보셔야 돼. 제발 책도 같이 보세요. 동영상 보라 그러니까 책만 보고 앉았어. 아니 동영상만 보고 있어. 동영상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맥락만 정리해 줬으니까 나머지 중간 빠져 있는 건 책을 읽으면서 쫙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건 누가? 내가 본인께서 내가 좋게 얘기해 여러 선생님들이. 자, 여러 선생님들이 하는 몫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자, 이제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244페이지로 갑니다. 244.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 저당권입니다. 저당권과 이 질권은 아까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렸다 그랬고 질권은 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렸다 그랬죠? 예. 그럼 우리는 부동산에 관해서 시험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권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담보 맡기는 거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질권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는 걸 전당포에 가서 하면 돼요. 어디서 한다고요? 전당포가 할 일이야. 강원랜드에 가면요. 거기 전당포 많아. 쫙 전당포예요. 그러면 강원랜드 왔다가 이거 땡기다가 성질나면 자기 타고 온 자동차 맡기고 돈 빌리거든요. 그런 건 전부 다 질권이니까 그거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안 된다고요. 인터넷 강사 중에 상당수가 자기 사법고시 공부하던 그 공부한 거 그냥 쫙 다 설명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판서를 갖다 쫙 해놓으면 모르는 학생들이 봤을 때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한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반도 채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 강사 중에 절반 이상이 그따위로 강의를 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시험도 안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배워.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해.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그냥 학원 강의 쭉 잘 듣고 학원에 있는 동영상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강사 거 저 봤다가 이 강사가 잘한대 그럼 저 강사 봤다가 이 강사는 돼. 그 사람 거 강의 보고 학원 거 보고 또 자료 그 사람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떨어져요. 올해 5월 달에 7월 달에 온 사람도 그냥 제 강의 그냥 한 강의만 쭉 본 사람은 다 합격했어요. 근데 1년하고 2년하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사람 강의 잘한다. 멋있갱이. 이 사람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거 계속 본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이것저것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학원 거 충실하게 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자 저당권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한 3억을 빌리려고 그래요. 3억. 자, 3억을 누군가로부터 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리려고 했을 때 빌려주는 사람을 당연히 채권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빌려온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대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돈을 빌리니까 얼마를 빌릴 거고 기간은 얼마로 할 거고 이거 계약서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일명 대출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 3억을 대출받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편적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고 은행이 3억을 빌려주는데 담보를 제공하세요 라고 해서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일반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담보로 제공된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이 채권자가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은 성립이 되어져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마친 사람을 우리가 저당권자라 그래요. 저당권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유자 쪽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설정자. 다시 한번 소유자 쪽을 뭐라 한다고요? 설정자.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을 담보권,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아니고 부모님이나 친지 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법에서는 그냥 제3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부동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걸게 되면 바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부모 형제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내놓죠. 저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내놔야 정상인데 이제 부모님을 가서 협박을 했어. 저거 담보 설정 안 해주면은 해외로 이사 간다. 그럼 가라 하면 되지. 그것도 그거에 또 협박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담보 설정을 해줘가지고 부모님 걸 설정해줬다. 이제 눈물의 씨앗이 발생을 한 거야. 눈물의 씨앗을 심었어 이제. 그래서 슬픈 전설의 시작이야. 왜냐하면 저 돈 빌려가다가 잘 쓰면 되는데 저거 자기 능력 밖에 지금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좀 벌였기 때문에 저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이제 일이 커져요. 부모님 재산이 만약에 이제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갔다. 보증을 서갖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이 커진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누구일 수도 있다고요? 제3자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물상 보증인 제3자에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저당권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는 미치지 않는다고요?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부합물, 이 지난주에
부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부합이 어디서 나왔나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부합은 어디서 나왔냐면 소유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소유권 파트에서 했고 그래서 첨부란 말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첨부. 첨부는 세 가지로 돼 있다. 부합, 혼합, 가공. 이제 기억이 납니까? 예.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 첨부란 말을 했고 첨부에서 부합, 혼합, 가공인데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쩍 달라붙어서 뛸 수 없는 상태, 부동산과 동산이 쩍 달라붙어 뛸 수 없는 상태에 그걸 물리적 힘을 가해서 뛰게 되면 멸치로 훼손되기 때문에 사용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것을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데 대표적인 게 증축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증축.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례해드렸습니다. 2층에다가 3층을 올려서 임차인이 3층을 증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3층 증축된 부분은 누구 소유다?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부합물이 됐을 때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부합물과 종물. 종물에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종된 권리까지 포함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를 전부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전후 불문하고 미칩니다.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주유소를 갖다가 주유소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유소 부동산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라는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렸을 때 그럼 주유소라는 그 부동산에 거기 우리 저 주유소에 가 보니까 기름 넣는 이렇게 총이 있죠. 총을 이렇게 그 주유기에다가 탁 꼽고 꽉 누질러야 이렇게 기름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주유기. 그 주유기를 갖다가 종물이라 그래요. 주유기를 뭘 한다고요? 종물. 그래서 주유소가 저당 잡혀 있을 때 기름을 넣기 위한 주유기, 그 주유기를 뭘 한다고요? 종물.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그 주유기까지 다 뭐 한다고요? 미친다. 예. 여기 지금 미친다라고 했어요. 예, 미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서 계속 이어갈 건데 칠판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예, 쉬었다가 봅니다.